1965년, 스물이 채 안 된 한 미국 청년이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67달러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길거리엔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가난 속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굶주리고 헐벗었는데도 그 눈빛에는 이런 확신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난은 잠깐이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선다. 이 청년이 바로 훗날 하버드대에서 한국사 박사학위를 받고 무려 60년 가까이 한국을 연구하게 되는 마크 피터슨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은 왜 한국인이 유독 기가 센 민족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의 잠재력을 부러워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죠. 방금 말씀드린 1953년에 67달러. 이게 얼마나 처참한 수치였냐면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국민소득이 200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보다 3배 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전 국토는 폭격으로 잿더미가 됐고 천연자원은 없었고 국토는 반으로 갈라져 있었죠. 이런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은 사람은 그때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주던 미국조차도 이 나라에 돈을 쏟아붓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냉정하게 평가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7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7,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500배가 넘게 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걸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왜 하필 한국인이었을까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 조그만 반도의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크 피터슨 교수의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가 60년을 관찰하며 발견한 한국인의 첫 번째 특징은 극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눈빛, 기억하시죠? 1965년 그가 만난 한국 학생들은 당장 먹을 게 없는데도 경제학과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앞가림도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국가 재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이게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한다는 근거 없는 확신에 가까운 강한 정신력이었죠. 이런 심리는 아무 데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무언가를 겪어내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 본 경험이 켜켜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인이 강한 이유를 하도 많이 침략당하고 밟혀서 그 고통 속에서 단단해졌다고 설명하잖아요. 외세의 침략을 900번, 심지어 9,000번 받았다는 얘기까지 있죠. 그런데 마크 피터슨 교수는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한국 역사는 침략으로 얼룩진 비참한 역사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사였다. 처음 들으면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가 제시하는 근거를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신라는 무려 1000년, 고려는 500년, 조선은 500년을 이어갔어요. 세계 대부분의 왕조가 250년 안팎에서 무너졌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으로 긴 겁니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다면 이렇게 오래 왕조를 유지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을 거라는 얘기죠. 피터슨 교수의 관찰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경주의 신라 왕릉 이야기를 꺼내요. 오래전 한 미국 고고학자가 경주 왕릉을 보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무덤들은 언제 도굴됐나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세계 대부분의 고대 무덤은 죄다 도굴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중동만 봐도 도굴 안 된 무덤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도굴된 적 없다였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의 금관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남아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다면 어땠을까요? 왕의 무덤에 금부치가 가득한데 그걸 그냥 놔뒀을까요? 절대 아니죠. 무덤이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사회에 큰 혼란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 많은 민족, 피해자로만 규정해온 시선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안경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센 민족이 됐을까요? 언뜻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여기서 피터슨 교수가 짚는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천년을 관통하는 치열한 성취 지향성이에요. 한국 사회는 무력이 아니라 학문으로 신분을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거 제도죠. 고려 때부터 시작된 이 시험 제도는 칼이 아니라 붓으로 출세하는 길을 열어줬어요.
일본에 사무라이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선비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고려의 강감찬 장군도 김부식도 원래 문신이었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조차 본래 문신 집안 출신이었죠. 무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학문과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인의 DNA에는 노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1000년 넘게 새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의 역사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의 기센 근성이라는 건 사실 밖에서 얻어맞아 생긴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만들어진 힘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방식으로 사회가 굴러갔다면 한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실력을 쌓는 방식으로 굴러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아세요? 외부의 적이 사라져도 이 경쟁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됐을 때 이 민족은 그 경쟁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저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더 놀랍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에요. 피터슨 교수가 든 예시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입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은 논의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전국 지하철에 순식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버렸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예산 심의하고 위원회 만들고 몇 년씩 회의만 하다 흐지부지 될 일을 한국은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르면서 가끔 부끄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인의 눈으로 보면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에요. 문제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능력. 코로나 시기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단키트를 만들고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환경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환경을 능동적으로 뜯어고치는 민족. 이게 한국의 발전 속도가 그토록 빠른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수양입니다. 이건 유교 전통에서 온 건데 여기서도 피터슨 교수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요. 우리는 흔히 유교를 남존여비, 고리타분한 옛날 사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식 유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선 전기 300년 동안은 오히려 상속을 아들딸에게 똑같이 나눠줬고 제사도 남녀가 돌아가면서 지냈으며 족보도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율곡 이이의 아버지가 강릉의 신사임당 집으로 장가를 갔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웠던 시절이었죠. 우리가 아는 그 엄격한 부계 중심 유교는 사실 17세기 후반에 가서야 자리 잡은 비교적 최근의 변형이었던 거예요. 진짜 한국식 유교의 핵심은 뭐였냐면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평생 자신을 갈고 닦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양. 이게 개인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숙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쭉 살펴보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죠. 회복 탄력성, 성취 지향성, 빠른 실행력, 자기 수양.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세계 최빈국을 세계 강국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서 냉정하게 팩트를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의 시사매체 US 뉴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6위에 올랐어요. 프랑스와 일본을 제친 순위죠.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순위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라서 GDP나 군사비 같은 객관적 수치를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이걸 두고 한국이 무조건 세계 6위 강대국이다 라고 단정하는 건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다른 방식으로 측정해도 한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해치펀드를 세운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역사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강대국 지표에서도 한국은 6위에 올랐어요. GDP, 무역, 교육, 군사력 등 8가지 지표를 종합한 결과죠. 특히 한국은 혁신성과 생산성에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가 전 세계 1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도 한국은 12위에 올랐고 특히 첨단 기술과 혁신, K-팝과 영화, 드라마의 세계적 성공이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 기관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측정했는데도 한결같이 한국을 세계 10위권 안팎의 강국으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잣대로만 높았다면 우연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잣대들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건 그만큼 이 나라의 힘이 진짜라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레이 달리오의 분석에서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힘이 개인보다 강한 나라로 나왔는데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힘이 국가보다 강한 나라로 평가됐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진짜 저력은 거대한 시스템이나 정부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성과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가 여기까지 온 비결. 그건 결국 사람이었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밑바닥에서도 위를 보고 공부하고 문제가 보이면 곧장 뜯어고치고 평생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지금의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도 있죠.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들도 많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람의 힘만으로 70년 만에 세계 톱10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돈으로도 자원으로도 살 수 없는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이 민족의 역사와 심리 속에서만 벼려진 무기인 거죠. 그리고 이 무기는 앞으로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성은 한 번 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위기가 와도 또다시 발동될 테니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로 여겨왔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늘 얻어맞기만 하는 약자로 말이죠. 그런데 마크 피터슨 교수가 60년을 바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이거였어요. 당신들은 새우가 아니다. 당신들의 역사는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끈질기고 안정적으로 이어져 온 자부심의 역사다. 어쩌면 한국인이 진짜로 극복해야 할 마지막 적은 외부의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씌워진 피해의식이라는 낡은 안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경을 벗고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이 민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역사가 증명했듯 한국인은 늘 예상을 뛰어넘어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